김 사장님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즘 여기 대박이래요. 세계 최대 서핑장 앞 1층 상가, 그곳에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씩 꽂히는 평생연금이라는 말. 그 달콤한 한마디 앞에서 저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32년 대기업 인사부장. 수만 명의 눈빛을 읽어냈던 저였습니다. 송도 45층에서 내려다보던 야경. 퇴직금 2억 5천. 그 화려했던 모든 것이 3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3시 술 냄새 나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대리운전을 합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안 된다고 울며 매달리던 아내의 손을 저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아냐고. 그 오만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4월 32년간 다닌 회사의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5층 거실 창가에 서서 저는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1990년 입사 첫날도 이렇게 떨렸을까요? 28 청년이 59이 되기까지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이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커피 마셔요. 아내가 건넨 머그잔을 받아들며 저는 문득 신혼시절 집에서 똑같이 커피를 건네던 26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15평 전세방에 살았습니다. 월급 50만 원으로 쪼들리던 시절 아내는 늘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승승장구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사부에 발령받은 지 5년 만에 팀장이 되었고 15년 차에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면접자가 수만 명. 이력서 한 장, 눈빛 한 번으로 그 사람이 회사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하는 게 제 특기였습니다. 임원들도 김 부장 눈 거치면 안심이라고 했습니다. 2015년 그 능력에 대한 보상처럼 특별 성과급 1억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송도 신도시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분양가 5억 원 주변에서는 송도가 뭐라고 그렇게 비싸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 이 키워드들이 결국 돈이 되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2017년 7억, 2019년 10억, 2021년 13억, 그리고 2022년 초 제 아파트 시세는 15억 원을 찍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번 돈이 10억 원. 32년간 악착같이 일해서 받은 연봉을 다 합쳐도 이보다 적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가면 퇴직금 나오죠? 아내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억 5천 정도 될 거야. 세상에, 우리가 그 돈을 손에 쥐다니. 아내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부부는 평생 100만 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대출 이자로, 아이 학원비로, 생활비로 빠져나갔으니까요.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저는 아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울먹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인사팀 후배들이 준비한 작은 파티가 있었습니다. 케이크, 꽃다발, 감사패. 저는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32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인사부 직인이 찍힌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총 지급액 2억 5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드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 2억 5천만 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저는 센트럴파크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45층 통창 너머로 보이는 송도의 불빛들이 마치 제 인생의 정점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15억짜리 집에 현금 2억 있으니까 자산이 17억인 거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17억.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 제가 17억 자산가라니.
이제 뭐 하며 사실 거예요? 글쎄, 일단 좀 쉬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2억으로 뭘 해볼까?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고작 연 2%. 가만히 이자만 받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송도 집값은 7년 만에 3배가 됐는데 현금은 그냥 놔두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산책하다가 상가 건물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1층 카페, 음식점, 편의점, 임대료 받으며 사는 사람들, 문득 부러웠습니다. 나도 건물주 한번 되어볼까? 벤치에 앉아 핸드폰으로 송도 상가 투자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분양 광고가 떴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북섬 세계 최대 서핑장 앞 상가 분양. 클릭해서 읽어보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150만 명 유입, 1층 상가 프리미엄, 월 임대 수익 500만 원 예상. 500만 원이면 1년에 6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거래처 조 사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아니 이제 김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퇴직 축하드립니다. 무슨 사장? 그냥 백수야. 백수는 무슨? 퇴직금 두둑하게 받으셨을 텐데 밥 한번 같이 먹어요, 김 사장님. 좋은 정보 하나 있어요. 조 사장 목소리에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끊고 다시 센트럴파크를 바라봤습니다. 화창한 봄날 공원을 오가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32년 회사 생활 끝났으니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인가. 그날 밤 저는 센트럴파크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건물주, 나쁘지 않은데? 퇴직 후 2주가 지났을 때 조 사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주 목요일 점심 어때요? 송도 호텔에서 봅시다. 제가 쏠게요. 목요일 정오 저는 넥타이를 메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매는 넥타이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인사부장 같았습니다. 조 사장은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건설 자재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부장 시절 우리 회사 공장 증축 때 거래했던 인연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여기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조 사장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날입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와인을 따르며 조 사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부른 건 단순히 밥 먹자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 좋은 정보 있다고 했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줍니다. 김 사장님이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 사장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북섬 조감도였습니다. 이거 아시죠? 시흥 거북섬. 서핑장 만든다는 거. 뉴스에서 봤어. 그냥 서핑장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 인공 서핑장입니다. 이미 1단계 완공됐고 연간 이용객이 150만 명 넘어요. 조 사장은 화면을 넘기며 상가 배치도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여기 1층 상가입니다. 지금 분양 중인데 저도 하나 계약했어요. 얼마인데? 평형별로 다른데 제가 산 건 8억 정도입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8억이나? 비싸 보이죠? 근데 계산해 보세요. 1층 상가 서핑장 정문 바로 앞입니다. 카페 하나만 들어와도 월 임대료 500만 원은 받아요. 편의점이나 음식점 들어오면 더 받고요. 조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500만 원이면 연 6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억, 15년이면 원금 다 뽑고 순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금 회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땅값이 가만히 있겠어요? 월세로 노후 보장받고 시세 차익으로 대박 터뜨리고 꼭 먹고 알 먹는 장사라니까요. 그때부터는 그냥 월세 받으며 놀고 먹는 겁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 계산이 솔깃했습니다. 근데 임대가 잘 될까? 요즘 상가 공실 많다던데. 김 사장님, 일반 상가랑 이거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목적지예요. 서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쉬고 싶으면 카페 가고. 포획된 고객이에요. 조 사장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 사장님, 송도 아파트 15억이라고 하셨죠? 그거 사이버 머니입니다. 집안 팔면 그냥 종이 위 숫자예요. 근데 상가는 다릅니다. 실물 자산이고 매달 현금이 들어와요.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김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9. 10년 후면 69살입니다. 그때 뭐하고 사실 겁니까? 국민연금 받으면서 쪼들리며 살 겁니까? 근데 상가 하나 있으면 월 5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연금 아닙니까? 조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돼? 제 질문에 조 사장이 웃었습니다. 역시 김 사장님 빠르시네요. 8억인데 전액 현금 내는 사람 없습니다. 보통 절반만 자기 돈 넣고 나머지는 대출 받죠. 그럼 4억? 네. 4억 정도 있으면 됩니다. 김 사장님 퇴직금이 2억 좀 넘는다고 하셨죠? 모자라면 송도 아파트 담보 대출 조금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 예금 1억 정도. 그럼 5천만 원 정도 부족하네. 송도 아파트가 15억인데 거기서 대출 받는 건 별거 아니지 않나? 근데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 임대료로 갚으면 되죠. 월 500만 원 들어오면 이자 200만 원 내고도 300만 원 남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는데 갑자기 8억짜리 상가를 산다고? 조 사장, 나 좀 생각해봐도 될까? 아내랑도 상의해야 하고. 당연하죠. 근데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 사장이 다시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분양 현황인데요. 벌써 60% 넘게 나갔어요. 좋은 자리는 다 팔렸고 지금 남은 것도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른 분도 관심 있다고 연락 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언제까지 답 주면 돼? 이번 주 안에요. 금요일까지. 점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조 사장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월 50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 15년이면 원금 회수. 나쁘지 않아. 하지만 진짜 알맹이는 따로 있지. 거북섬이 제2의 송도가 되면 상가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을 거야. 15년 뒤엔 원금도 찼고 내 자산은 수십억이 되어 있겠지. 이게 진짜 부자들이 하는 돈 굴리기지.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밥은 먹었고요? 응, 조 사장이랑 먹었어.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조 사장이 좋은 투자건 하나 알려줬는데. 투자요? 무슨 투자? 거북섬 상가 서핑장 앞 1층 상가인데 임대 수익이 괜찮대. 얼마인데요? 8억.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8억이요? 우리한테 8억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전액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돈 3억 정도 넣고 나머지는 대출 받는 거야. 대출이요?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빚 없이 살자고 했잖아요. 애 대학 보내고 20년 넘게 집 대출 이자 갚으며 살았는데 이제 겨우 다 갚았잖아요. 알아, 근데 이건 그런 빚이 아니야. 투자 대출이야.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면 이자는 거기서 갚으면 되는 거고. 그게 보장돼요? 임대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야. 조 사장 말로는 서핑장이 워낙 크니까. 조 사장 말만 믿고 8억을 투자해요? 당신 정신 있어요? 여보, 내가 32년간 사람 봤는데 조 사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똑같이 8억 투자했어. 그 사람이 투자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고 남은 남이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뭘 모르는 거였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자산이 얼마야?
17억이야. 근데 현금 흐름은 없잖아. 10년 후에 우리 뭐 먹고 살 건데? 국민연금으로? 그럼 은행 적금이라도 들면 되죠. 왜 위험한 투자를 해요? 적금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1년에 고작 몇십만 원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원금은 보장되잖아요. 8억짜리 상가가 안 팔리면 어떡해요? 빚만 남으면 어떡하고요? 안 팔릴 리가 없어. 서핑장 앞인데. 당신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기회야.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는데 이제 건물주 한번 되어보자는 거야. 매달 월세 받으면서 여유롭게 사는 거지. 여유롭게요? 빚 갚느라 쩔쩔매면서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모자른 돈은요? 집 담보 대출 조금 받는 거지. 15억짜리 집에서 그 정도 대출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해요. 조금만 더 시간 갖고 생각해봐요. 그게 안 돼. 금요일까지 답을 줘야 한대. 다른 사람도 관심 있다고 하니까. 그럼 놓치면 어때요? 좋은 기회는 또 오잖아요. 또 언제 와?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은 모르는 거야. 돈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야. 움직여야 불어나는 거라고. 아내도 일어났습니다. 알아요. 근데 무턱대고 움직이면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태블릿으로 거북섬을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 연 150만 명 방문, 시흥의 랜드마크. 이게 망할 리가 없잖아. 다음날 아침 조 사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까지입니다. 다른 분이 계약금 준비했다고 하네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저는 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사장, 나 해야겠어. 오, 결정하셨습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계약일은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그때까지 계약금 1억 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 통장에서 1억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계약하기로 했어.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거북섬 상가. 계약하기로 했어. 아내는 수세미를 싱크대에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혼자 결정했어요? 여보, 이건 기회야. 놓치면 안 돼. 기회는 무슨? 당신 지금 우리 노후 자금을 도박판에 거는 거예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따라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빚을 져요? 빚이 아니라 투자야. 투자. 투자든 빚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32년간 뭐 했는지 알아? 사람 봤어. 수만 명의 사람을 면접하고 판단했다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믿을 만한지 그걸 귀신같이 알아봤어.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조 사장이 나한테 사기 칠 사람 같아? 그 사람도 똑같이 8억 투자했어. 자기 돈 걸었다고 그 사람이 바보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대로 생각하는 거 맞아요? 회사 그만둔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라고요. 불안정? 나 멀쩡해. 멀쩡한 사람이 8억짜리 상가를 일주일 만에 결정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뭘 몰라. 송도 집값이 15억인데 5억 대출받는 게 뭐가 대수야? 집값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3분의 1이 작은 돈이에요? 5억이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지. 임대료 들어오면 이자는 자동으로 갚아지는 거야.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후회 안 해.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말 내내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저도 굳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15억 아파트 담보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감정가의 60%까지 가능합니다. 9억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5억만 받으면 되겠네요. 5억이요?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상가 투자입니다. 대출 상담사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보가 충분하시니 문제 없습니다. 금리는 연 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5%월 이자가 200만 원 정도. 괜찮아. 임대료 500만 원. 들어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해. 서류를 작성하며 잠깐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려고 악착같이 버텼는데 지금 5억 빚을 지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소비 대출이 아니라 투자 대출. 자산을 늘리기 위한 현명한 선택.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부동산 중개 사무실. 조 사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동료 건물주네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양업체 직원이 계약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계약서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공급 금액 8억, 위치 1층 107호, 면적 33평. 계약금 1억 원 입금하셨죠? 네, 어제 입금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중도금은 6개월 뒤, 잔금은 완공 시점인 내년 5월입니다. 중도금 2억, 잔금 5억. 혹시 임대 관련해서 도움 주시는 것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협의 중입니다. 완공 즈음에는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들이요? 대형 커피 체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 여러 곳에서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계약서 맨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느낌. 축하드립니다. 분양업체 직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조 사장도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사장님, 이제 우리 진짜 건물주입니다. 내년 이맘때 월세 받으면서 골프나 치러 다닙시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로 약간의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는데 손이 축축했습니다. 왜 이러지? 좋은 결정한 거잖아.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2억에서 계약금 1억 남은 돈 1억 5천만 원. 예금 1억 해지해서 중도금 2억 준비. 잔금 5억은 아파트 담보 대출. 월 이자 200만 원은 임대료로 충분히 커버돼.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없었습니다. 메모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친정 갔다 올게요. 저는 소파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나도 이제 건물주구나. 고개를 돌려 창 밖 센트럴파크 쪽을 바라봤습니다. 45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이 풍경이 1년 후엔 더 여유롭게 느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아내는 대답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보, 오늘 계약했어. 아내가 옷장에서 잠옷을 꺼내며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알아요. 화났어? 화날 일을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이해해줘.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아내가 돌아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후회 안 해. 절대. 그럼. 됐어요. 당신 결정이니까. 아내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잘한 거 맞아. 32년간. 사람 보는 눈 하나로 먹고 산 내가 이 정도 판단도 못할까?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공원이 고요했습니다.
1년 후면 다 웃으며 얘기하겠지.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계약서에 찍은 도장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빼앗아가 버릴 줄은. 2023년 5월 드디어 완공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중도금 2억을 치르고 잔금 5억을 위해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을 때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곧 다 끝나라며 달랬습니다. 완공일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제 상가를 보는 겁니다. 1층 107호, 33평짜리 황금 알. 아침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묘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거북섬 간다고요? 아내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응. 완공 확인하러. 같이 갈까요? 아니,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사실 아내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았으니까요. 거북섬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부동산 침체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상가는 다르지 입지가 중요한 거니까. 거북섬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꽤 있었습니다. 서핑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많네. 저는 기대감에 차를 주차하고 서핑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파가 제법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핑보드를 들고 웃으며 걸어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잠재 고객이구나. 그런데 상가 쪽으로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층 상가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안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인테리어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콘크리트 바닥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저는 107호를 찾아 걸었습니다. 제 상가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107호라고 쓰인 스티커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입주 전이니까 당연한 거겠지. 곧 프랜차이즈 들어온다고 했잖아.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상가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106호도 비어있고 108호도 비어있고 1층 전체가 다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한 곳만 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개 사무소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분양받으신 분이신가요? 네. 107호요. 아, 107호. 좋은 자리 잡으셨네요. 저기, 언제쯤 임대가 될까요? 직원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임대요? 지금 여러 곳과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랑요?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만 들어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계약은 하나도 안 됐다는 뜻. 혹시 조 사장님 아세요? 저랑 같이 투자한 분인데. 아, 조 사장님. 알죠. 근데 요즘 잘 안 보이시네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다른 호수는 임대 많이 됐나요? 아직은 대부분 빈 상태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개소를 나와 다시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텅 빈 공간들, 서핑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상가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핑장 입구 쪽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엔 이미 편의점, 카페, 음식점이 다 있었습니다. 서핑장 안쪽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다 해결하고 나갔습니다. 굳이 밖에 있는 상가까지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핸드폰을 꺼내 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김 사장님. 조 사장, 나 지금 거북섬인데 상가 다 비어있던데? 아, 그거 완공 직후라 그렇습니다. 곧 입주 시작할 겁니다. 곧이 언제야? 프랜차이즈랑 협의 중이라더니 계약된 건 하나도 없다던데?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프랜차이즈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임대가 될 것 같아요? 시즌 시작하면 괜찮을 겁니다. 여름 되면 사람 더 많이 올 거고. 조 사장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조 사장,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상황이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기다리면 뭐가 해결돼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 사장님, 진정하세요. 저도 똑같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핑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차로 걸어갔습니다. 텅 빈 상가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때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좋더라.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임대는 언제 되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랑 계약 조율 중이래. 곧 확정될 거야. 정말요?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걱정 마. 두 번째 거짓말. 그날 밤부터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6월 초 첫 대출 이자가 빠져나갔습니다. 대출 이자, 관리비, 각종 세금. 통장에서 한 번에 4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게 매달 나간다고? 퇴직금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억 좀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속도면 2년도 못 버티겠는데?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요? 상가 좀 보러 임대 준비도 해야 하고. 또 거짓말. 실제로는 센트럴파크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시간을 죽였습니다. 카페에 노트북을 가져가서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거북섬 상가 임대 관련 정보를 찾았지만 나오는 건 분양 광고뿐이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상가 청소하고 부동산 중개소랑 얘기 좀 했어. 임대는 언제 돼요? 다음 달쯤?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자가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조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사장, 임대 소식 없어요? 아, 김 사장님.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뭐 곧 되겠죠? 곧이 언제예요? 글쎄요. 가을쯤? 가을요? 네. 성수기 지나면 프랜차이즈들도 여유가 생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조 사장, 솔직히 말해요.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하다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을 못 하잖아요. 임대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김 사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8월, 9월. 이자는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5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간 1년도 못 버티겠는데.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400만 원씩 나가면 1년이면 5천만 원 가까이, 2년이면 거의 1억. 통장에 돈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들킬까봐 은행 문자를 몰래 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생활비 통장 돈이 왜 이렇게 적어요? 상가 관리비 나가는 게 좀 있어서.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는데요? 한 100만 원? 실제로는 관리비만 15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10월 어느 날 저는 거북섬에 다시 갔습니다.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혹시 임대 계약된 호수 있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도요? 네.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실제 계약까지는. 저는 상가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8억. 제 퇴직금 전부와 집까지 담보로 잡힌 8억. 그 돈이 지금 이 텅 빈 콘크리트 바닥에 묻혀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핑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그들은 텅 빈 상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저를 스쳐 지나가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또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임대 문의 왔어. 곧 계약될 것 같아. 그렇게 또 하루를 넘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초췌했습니다. 32년 인사부장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거짓말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초라한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3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면 곧 바닥납니다. 거북섬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고 단 한 푼의 임대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날 연휴 딸이 집에 왔습니다.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0살 딸아이가 세배를 했습니다. 저는 세배돈으로 50만 원을 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100만 원을 줬을 텐데. 아빠 이거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딸은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회사 잘 다니고 있지? 네, 요즘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남자친구는? 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직 특별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딸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은행에 적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통장 이름을 공주님 시집가는 날이라고 지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딸의 결혼자금으로 모아왔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돈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딸, 밥 먹자. 저는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떡국을 먹으며 저는 딸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보세요? 그냥 우리 딸 다 컸다 싶어서. 설 연휴가 끝나고 딸이 돌아간 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적금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공주님 시집가는 날, 잔고 8천만 원.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8천만 원. 이걸로 이자 내고 관리비 내면 길어야 1년에서 2년. 안 돼. 이건 딸 거야. 그전엔 무조건 임대가 나가야 해. 저는 통장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2월 초 이자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 이자를 내면 통장이 거의 바닥납니다. 저는 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사장, 임대 소식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직은이 언제까지예요? 벌써 8개월이 지났잖아요.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경기가 이러니 경기 탓만 할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프랜차이즈 다 대기 중이라며. 그때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 사장 상가는 어때요? 임대됐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됐습니다. 조 사장도 안 됐어요? 네. 저도 지금 이자 내느라.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 적금 통장. 2개월만 버티면 뭔가 달라질 거야. 사람들 더 많이 올 거고. 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양복을 입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적금 해지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13년 동안 부으신 건데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괜찮습니다. 해지해 주세요. 혹시 급하게 쓰실 일이 있으시면 대출을 받으시는 게. 해지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을 하는데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13년의 정성이 사라졌습니다. 해지 금액 8천만 원 입금됐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더 크게 불려서 돌려줄게, 꼭 돌려줄게.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 걸 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응, 딸. 아빠 괜찮으세요? 설날에 보니까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아니야, 아빠 괜찮아. 목소리도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 다 잘 돼가고 있어. 정말요? 그럼. 아빠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니? 전화를 끊고 나니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저 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응. 상가 관련 일 좀 보고. 임대는 언제 돼요? 맨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다음 달쯤. 유력한 곳이 있대.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 입고 웃던 딸.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 쓰고 사진 찍던 딸. 그 아이가 결혼할 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딸아, 미안한데 아빠가 결혼 자금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3월 초 조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편의점 체인에서 문의가 왔답니다. 몇 군데 관심 보인대요. 정말요?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쯤? 저는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딸 적금까지 썼는데 이제라도 되면. 하지만 4월이 됐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편의점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북섬으로 다시 갔습니다.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개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편의점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편의점이요? 처음 듣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조 사장이 저를 희망 고문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 결혼자금 8천만 원. 그 돈도 이자로 녹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돌려줄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센트럴파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45층 우리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집도 곧 잃게 되겠죠.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마저 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송도의 화려한 불빛들이 별빛을 다 삼켜버린 것처럼, 제 욕심이 딸의 미래를 삼켜버린 것처럼 2024년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거북섬 상가의 관리비를 내느라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막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아파트 쪽을 연체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집은 안 팔 거니까 한두 달 밀려도 괜찮겠지.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5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알림. 5월분 이자 미납으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재빨리 문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왔습니다. 2차 연체 안내. 일주일 뒤엔 전화까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 연체 중이십니다. 이번 주 내로 입금하지 않으시면 연체 등록이. 알겠습니다. 곧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슈퍼 가서 맥주 좀 사올게. 아내의 눈길을 피해 도망치듯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 갑자기 주머니가 허전했습니다. 핸드폰 평소 같으면 분신처럼 챙겼을 그것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그냥 나온 겁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라도 은행에서 독촉 전화나 문자가 오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저는 맥주고 뭐고 앞만 보고 다시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내가 외출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가려고?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내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슈퍼 간 사람이 핸드폰도 두고 가서 가져다 주려고 따라 나갔는데 아내는 말을 멈추고 핸드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화면 위에는 지우지 못한 은행 연체 알림 팝업 창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켜온 32년의 자존심이 현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핸드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거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거북섬이죠? 당신이 투자한 곳? 여보. 아내는 검색창에 거북섬 상가를 쳤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거북섬 상가 공실률 80% 육박, 투자자들 울상, 서핑장 화랑에도 상가는 텅텅. 왜? 거북섬 상가 분양 사기 의혹 제기. 아내는 기사를 하나씩 클릭하며 읽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공실률이 80%래요.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 준비 중이래요. 아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황금 알낳는 거위예요? 여보, 나도 몰랐어. 조 사장 얘기는 집어치우세요. 당신이 판단한 거잖아요.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 보는 눈 좋다며, 32년 인사부장했다며, 그래서 이 꼴이에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대출 이자가 얼마나 밀렸어요? 한, 2달? 정확히 말해요. 2달 반.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투자하고 남은 돈 있잖아요. 그건요? 그것까지 다 쓴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썼어. 다요? 1년 만에 다 썼어요? 이자 내느라. 아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노후 자금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딸 적금은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설마 우리 딸 적금도 건드렸어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요. 적금 건드렸냐고요? 미안해. 그 순간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적금까지? 아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건드리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것만은 절대 손대지 말자고.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급한 불을 꺼야 했어. 급한 불은 무슨? 당신이 스스로 불 지른 거잖아요.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어떡해요? 결혼할 때 뭐라고 말할 건데? 저는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면 다해요? 돈이 돌아와요? 아내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당신 말만 믿었어요. 사람 보는 눈 있다고, 조 사장 믿을 만하다고.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1년 동안 임대 하나도 안 됐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실망이요? 지금이 더 실망스러운데요. 아내가 제 옆에 섰습니다. 만족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2년 회사 다녀서 모은 거, 딸 미래, 우리 집까지 다 날렸네요.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저 야경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저 야경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 뭘 한 거지? 저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2년 쌓아온 모든 것, 가족의 신뢰, 노후 자금, 딸의 미래, 1년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8억짜리 콘크리트 덩어리와 함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4년 9월 어느 금요일 저녁, 물류센터에서 주차 관리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미 일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32년 인사부장 출신이 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흔드는 일. 처음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체된 이자라도 조금씩 메워야 했으니까요. 45층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는데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법원 봉투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경매 예고 통지서.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뜯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왔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다툰 이후로 우리는 최소한의 대화만 했습니다. 이거. 저는 통지서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통지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내는 통지서를 식탁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옆집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아래층 주민은 수군거렸습니다. 45층 집이 경매에 넘어갔대요. 투자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송도 아파트뿐 아니라 거북섬 상가도 경매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흥시 거북섬 상가 107호, 감정가 8억 원, 최저 입찰가 6억 4천만 원 80%. 첫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원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기다렸습니다. 1차 유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경매는 최저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유찰됐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을 헐값에 쇼핑하기를 기다리는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깎였습니다. 처음엔 조금 안도했습니다. 아직 안 팔렸으니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안도가 아니라 파멸이 다가오는 속도일 뿐이라는 걸. 일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법원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아저씨, 뭘 그렇게 봐요? 같이 일하는 20대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0월 초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거북섬 상가 8억, 아파트 담보 대출 5억.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가는 이미 글렀습니다. 경매로 팔려도 빚만 남을 겁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2억 정도에 낙찰될 것 같은데 대출 원금이 5억이면 3억 넘게 빚이 남죠.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파트라도 지킬 방법은 없나요?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아파트는 일단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국은 팔아야 할 겁니다. 채무 조정 과정에서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면 최소 5년간 법원 관리를 받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꼴 좀 봐요. 이게 당신이 본 미래예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11월 중순 거북섬 상가가 5번째 경매에 올랐습니다. 낙찰가 1억 5천만 원. 8억이었던 상가가 1억 5천에 팔렸습니다. 감정가의 20%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가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누군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앉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 집도 곧 사라질 겁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2년의 땀방울, 딸의 미래, 우리의 보금자리, 모든 게 한 줌의 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을 했습니다. 상가 대출 5억에서 낙찰가 1억 5천을 빼면 남은 빚이 3억 5천, 송도 아파트 대출이 5억, 합치면 8억 5천, 송도 아파트가 경매로 10억에 팔린다 해도 빚을 다 갚고 나면 1억 5천, 그것도 경매 진행 비용 빼면 거의 남지 않을 겁니다. 32년 일해서 모은 것, 다 합쳐 12억이 넘는 돈이 3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60세 가능, 학력 무관, 단순 노무,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관리, 배달, 이게 제 미래였습니다. 창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겠죠. 저도 한때는 그 꿈을 꿨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꿈, 월세 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꿈. 그 꿈이 저를 이 지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핸드폰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문자를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 사람 보는 눈 좋다던 인사부장. 결국 가장 중요한 판단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바보.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아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공원 벤치에서 처음 건물주를 꿈꿨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조 사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추락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11억에 낙찰되어 대출을 갚고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거북선 빚 3억 5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1억 5천의 빚이 더 생겼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끝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송도가 보이는 변두리 5평 원룸에 삽니다. 월세 40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50만 원 나갑니다. 45층 센트럴 파크뷰에서 5평 원룸 벽뷰로. 이게 3년의 결과였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물류센터로 출근합니다. 차량 진입합니다. 천천히 경광봉을 흔들며 소리칩니다. 저녁에는 퇴근길에 대리운전 앱을 켜둡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60 넘은 나이에 하루 두세 가지 일을 한다는 게, 그리고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술 냄새 나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습니다. 2만 원, 3만 원. 한 건 한 건이 소중합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원룸 문을 열면 아내가 켜놓은 작은 스탠드 불빛이 보입니다. 좁은 부엌 식탁 위에 쪽지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국이 있어요. 데워 드세요. 아내는 이미 잠든 상태입니다. 주말이면 아내도 일을 나갑니다.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일합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예전처럼 긴 대화는 나누지 않지만 적어도 말은 섞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좁은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앞만 보면 돼요. 식사를 마치고 딸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 보태 쓰세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지. 저는 봉투를 되돌려주려 했습니다. 아빠가 나 키우면서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으세요. 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도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딸이 돌아간 뒤 아내와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컸어요. 응. 당신 덕분이야. 아니에요. 당신도 열심히 키웠잖아요. 오랜만에 나눈 부드러운 대화였습니다. 여보. 왜요? 미안해. 정말로.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지겹게 들었어요. 그래도 대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센트럴파크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저는 차를 잠깐 세우고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엔 저 야경이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차가웠습니다. 숫자만 컸지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5평 원룸은 다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옆집 벽뿐입니다. 야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퇴근하면 아내가 켜놓은 작은 불빛이 있습니다. 식탁 위 쪽지가 있습니다. 딸이 보내준 용돈이 있습니다. 그게 더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자산은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는 것을,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건물주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자산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도 떠나지 않은 아내, 모든 걸 잃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딸, 그들이 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32년간 쌓은 게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건물주의 꿈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현실이 더 값지다는 것.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앞으로 5년을 더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아내가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은 실패했지만 남은 생은 제대로 살 겁니다. 욕심내지 않고 가족을 지키며 발밑을 보며 그렇게 한 걸음씩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그것이 바닥까지 떨어진 제가 배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